흑해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하세요. 흑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수십 척의 난파선과 비밀 수중 터널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6단계에 걸쳐 채굴된 고대 채석장이라고 믿기도 해요. 흑해는 염분이 높고 낮은 수직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지중해에서, 담수는 강에서 흘러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 10개가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되는 물보다 강과 강우량에서 더 많은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여분의 물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해로 흘러들어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는 흑해를 떠나며 표층수를 가져옵니다. 하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바닷물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상층은 염분이 많은 하층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와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는 표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의 약 91m와 가장자리 근처의 최대 152m보다 깊은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정 박테리아만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공기가 없지만 상층에는 약 750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류와 무척추 동물의 알과 유충이 차갑게 식습니다. 또한 흑해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전갱이, 곱상어, 스프렉과 같은 귀한 어종도 있어요. 흑해의 수위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며 고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중 강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해저를 따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저강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유형으로는 최초예요. 이 강은 지중해의 짠 바닷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염분이 훨씬 적은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해역은 해저에 숨어있는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보존 구역입니다. 흑해는 난파선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일부 해양 고고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수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척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해저와 난파선을 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선박의 동영상과 상세한 3D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발견된 44척의 선박 중 눈에 띄는 발견은 13세기 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무역선이에요. 탐험대원들은 아름다운 꽃잎 조각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의 한 난파선에 흑해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탐험대는 다른 배에서도 코일 로프, 끌자국, 방향타 및 기타 조각과 같은 특이한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을 발굴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책, 양피지, 문서와 같은 역사적 보물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배는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23m의 이 고대 그리스 선박은 돛대,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배가 대형 박물관의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꽃병은 사이렌을 지나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작은 조각을 가져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대 세계의 선박 제작자들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해요. 미생물이나 벌레, 기타 생물체가 난파선을 갉아먹지 않았으니 배의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타이타닉이 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됐을 거고 불쾌한 수중 미생물에 의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흑해 대홍수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약 7500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에요.
1990년대 두 명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고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자연 댐에 의해 지중해와 분리되어 있었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중해가 흑해 유역으로 넘쳤습니다. 해수면이 매일 15cm씩 상승하여 해안 정착지가 침수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해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 무렵 민물에서 해양생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조사에서는 오래된 해안선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어요. 즉, 지금은 흑해에 잠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이 홍수의 시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인류 이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끔찍한 홍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증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흑해의 담수에서 바닷물로의 전환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홍수보다는 점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지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떠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오래된 연대기에는 지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작하여 흑해 아래 터키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이 터널을 이용해 양떼를 오스만 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의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고 왜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지는 완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터널의 입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봉쇄되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터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80년대 다뉴브 흑해 운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신비한 터널의 또 다른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터널이었죠. 운하 노동자들은 불가리아로 건너가기 위해 이 터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두 터널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터널을 파본 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도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따라서 터널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터널을 만든 사람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해에는 흑해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은 갑자기 나타나 쇳대와 배, 심지어 바다 밑에 작은 섬까지 휩쓸어가는 거친 소용돌이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배 한 척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낮에 녹색으로 번쩍이는 검은 안개가 갑자기 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흑해의 신비한 으스스한 느낌을 더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 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 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해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 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 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 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틸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 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의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무서운 광경이죠.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밝은 섬광이 화산 위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한 가지 원인은 밀도가 높은 화산재 입자들이 땅 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이에요. 화산 번개의 다른 원인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 성층권 근처에 있는데 그곳은 혼돈스럽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이 강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살라르드 우유니는 마치 커다란 거울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0,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밭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잔재예요. 비록 평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GPS 기술은 일부 지역에 2.5cm도 안 되는 작은 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약 100억 톤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적절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 중 일부가 살짝 넘쳐서 물의 층을 형성해서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이곳을 방문하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에 들르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화려한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자연에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얼어붙은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매우 가연성이 높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물속에 갇힌 채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패턴을 형성해요.
캐나다 알버타의 아브라함 호수 같은 북부 호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방울들은 죽은 동물, 나뭇잎, 식물들이 물에 가라앉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나타납니다.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메탄가스를 배출해요. 우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2018년 3월 말, 동유럽에서는 으스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사건이 목격됐어요.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은 붉은색 하늘 아래 주황색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화성을 걷거나 모래 언덕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록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풍경의 원인은 사하라 사막에서 온 강력한 모래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은 먼지, 모래, 꽃가루 입자를 싣고 와서 눈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기상학자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주황색 눈이 동유럽의 땅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눈은 먹지 마세요. 2018년 2월 20일과 21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최근 기상이변 중 가장 특이한 것을 경험했어요. 폭염이었어요. 네, 2월에요. 사실 그것은 1800년대에 공식적인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놀라운 겨울 폭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주의 프라이버그에서는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코트를 벗었어요. 매사추세츠의 피츠버그에서 바깥 온도가 27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기온이 28도에 달했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와 온도계가 25도를 기록한 메인주 웰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약 11,000년 전 도시나 금속 도구가 전혀 없었던 오늘날의 터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궤베클리 테페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3배나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파내고 옮길 수 있었는지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데블스 타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4m 높이의 암석 덩어리는 벽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게다가 와이오밍의 평야에 솟아 있어요.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서 갑자기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 답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의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 명소이자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서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일본 해안에서 요나구니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천연인지 인공인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 그것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새로운 미스테리는 어떤 사라진 문명이 그것을 건설했고 어떻게 바다 밑바닥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태는 몇몇 인공적인 작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강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812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영국의 한 농부가 지역 화가에게 돈을 주고 산비탈에 있는 수톤의 흙을 제거하고 백악으로 윤곽을 채웠어요. 화가는 돈만 받고 도망갔기 때문에 농부는 또다시 돈을 지불하고 알튼 반스 화이트 호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아이슬란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색의 용암 기둥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폭포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건축물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습한 겨울밤에 숲에서 머리카락 얼음을 볼 수 있어요. 솜사탕이나 흰머리 가발처럼 생긴 특이한 얼음 결정이 썩은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움은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려요.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머리카락 얼음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바로 준비됐나요? 곰팡이균이었어요.
그것은 얼음이 매우 얇은 털을 형성하도록 해주고 밤새도록 이 형태를 지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약한 털 대신에 얼음은 껍질 같은 구조를 형성해요. 산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우에서 나오는 번개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뇌우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2018년 5월 11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형 말라드 화재는 공중의 밀도가 높은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는 또한 나중에 90km 떨어진 텍사스 윌러 카운티에 동전 크기의 우박이 수톤이나 내리게 만든 격렬한 뇌우를 야기시켰어요. 카엔지는 네브래스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진짜 스톤헨지를 연구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들은 돌기둥처럼 서 있고 어떤 차들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드냐고 물었을 때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안 될 것도 없죠 라고 답했어요. 2007년 미시간 호수 바닥에서 스톤헨지를 닮은 것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원형의 돌무더기와 마스토돈 조각이 있었어요. 이 동물은 10,000년 전에 사라졌으므로 조각은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 위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아마도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중력이 더 낮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 겁니다. 심지어 회의론자들도 그 차이가 정밀 장비로 측정됐기 때문에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중력이 달에서처럼 낮다는 뜻일까요? 불행히도 아니면 다행일까요? 그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예요. 아무리 애써도 느낄 수 없겠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고 있던 빙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빙상이 암석을 너무 많이 압축해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미래의 언젠가 이 지역에서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나일강 서쪽 400km 지점에서 발견됐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말이죠. 이 우연한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현재 사하라 사막에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모래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연구는 육지에 있는 GPS 장비로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에서 그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사막 아래에 거대한 분지가 있었고 그 근처에 작은 분지가 있었어요. 이 분지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가 이전에 발견되었는데 이제 연구원들은 마침내 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한 크기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담수가 있었죠. 그건 미시간 호수의 절반 크기예요.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홀령이 조상들이 과거의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 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북나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 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안녕하세요. 불 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과 견줄 만한 규모인 8.0을 예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곳엔 고층 건물이 흔하고 이 건물들은 특히 지하의 흔들림에 취약하죠. 산안드레아스 지진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이 부서져 건물과 농장을 파괴하고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평생 높은 확률로 그런 걸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전해 장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진 위험이 있어요. 칠레의 거대 지진이에요. 이 나라는 섭입대 바로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만나 한쪽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축적되고 그리고 일단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진을 경험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해안 지역에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작은 지진도 서해안에 홍수를 일으킨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지진은 믿을 수 없는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칠레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1859년 9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표면에서 밝은 불길을 보았어요. 그는 이 불길에 대해 기록해 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불길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 직접적으로 강타하여 쿠바 상공에 북극강을 나타나게 했고 전 세계의 전신선들을 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은 캐링턴 이벤트라 불렸고 그건 바로 태양 폭풍이었죠. 그런 폭풍은 지구를 자주 강타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캐링턴 이벤트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2012년에 천문학자들은 비슷한 태양 폭풍을 신고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 행성을 다시 한번 강타할 뻔했죠. 일주일만이라도 더 빨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인류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강력한 태양 폭풍은 지구의 전자기장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정지하거나 누전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동하는 거대한 변압기는 영원히 고장나버릴 거예요. 이걸 수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런 엄청난 정전 수리 비용은 수조 달러가 들겠죠. 가장 최악인 건 과학으로는 태양 폭풍을 거의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입자가 지구 대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리죠. 정전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구름이 우리 행성에 도달한 하루쯤이나 그렇게요.
지금은 태양 폭풍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우리의 모든 전기를 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한방이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약 12%죠.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어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속옷과 양말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필요할 거예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로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치니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관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니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상황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이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 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